오늘의 정치권 이슈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늘 두 분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선 레이스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5시 20분에 연합뉴스 TV와 MBN이 방송 토론회 하거든요. 네. 본경선 첫 번째 토론회입니다. 지난번에도 기억해 주시고 있지만 예비 경선 때도 첫 번째 토론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왔어요. 예. 말실수도 나오면서 아마 시간이 그동안 좀 있었잖아요.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들이 아마 준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토론회를 지금 아마 17번인가 이렇게 계획돼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 이번 주 수요일 5시 20분이 아마 제일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비 경선 토론회의 상황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포화가 집중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일까요? 어떻게 이번에는 보세요? 아마 이낙연 후보한테도 좀 많은 질문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2위 경쟁도 치열하거든요. 결국은 후발 주자들은 2위를 한 다음에 결선에서 어쨌든 뒤집겠다 이 공략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1, 2위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2위와 3위 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3위권, 4위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이낙연 후보를 뛰어넘겠다 이렇게 작전할 수 있어서 저는 아마 지난번 예비 경선에는 이재명 후보한테 집중됐는데 본 경선은 두 사람한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현주 의원께서는 어디에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 정말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윤석열 후보의 입당을 둔 그 당 안팎의 이해관계, 득실, 계산이 복잡해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동안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치맥 회동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캠프 추가 인선 발표도 있었죠. 이걸 둘러싸고 지금 해당 행위다,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논란도 지금 붙어 있고요. 그 윤석열 후보를 꼭 바로 입당해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입당을 시켜야 된다. 입당하라라고 오늘 이제 현역 의원들이 또 성명서도 발표했거든요. 예, 예. 입당 촉구 성명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입당 시기를 언제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사실 국민의힘 이제 앞으로 9월에 시작되는 경선 레이스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야권의 지지율은 물론 하락세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간보기 정치를 한다. 근데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해서 마치 국민의힘은 깔아놓은 김밥인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중도를 끌어온다. 이런 명분이 좀 밖에 있지만 사실은 이번 주 한 주를 고비로 해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적 결단, 입당이냐 아니냐에 따라 지지율에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보수 야권의 대권 지형도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대선 주자 적합도에 대한 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KSOI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 둘 사이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고요. 등락폭은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쪽이 굉장히 좀 크게 두드러져 보입니다. 반면에 이낙연 지사도 조금 떨어졌지만 이 격차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아직도 대권 주자로서의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표상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 대한 두 분의 느낌, 평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 쪽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큰 차이는 없고 아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조금 빠진 거는 최근에 이제 탄핵 논란이 조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유의미한 정도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야권 쪽에서 윤석열 총장이 많이 빠졌고 이제 최재형 원장이 많이 올랐죠. 오르고 내린 수치는 좀 다르지만 경향적으로 본다 그러면 추세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하락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좀 오르고 홍준표 후보도 좀 올랐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당내 후보로 좀 수렴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입당했다는 거 있는데 결국은 아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당대당 선거로 가면서 당 지지자들이 아마 이제 당내 후보들을 몰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이런 구도로 가면 결국은 입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봐도 스스로 되겠네요. 결단하면 좋은데 이렇게 만약에 지지율이 빠지고 당내 주자율이 오르는 상황이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는 것 같습니다. 민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이 한 3.3% 빠졌거든요. 이제 이게 보수냐 중도 이제 일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특정 층에서만 빠진 것이 아니라 빠진 상황에서 이제 최재형 후보가 입당을 하고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시작했죠. 예. 지방 활동도 하면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이제 약간 그걸 받은 경향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까지도 약간 지지율이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8월 말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 9월부터 본격 경선을 앞두면서 국민의힘 주자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이 가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꿔 말하는 거는 우리는 중도를 확장해야 된다. 국민의힘만으로는 사실은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국민의힘의 그 지지층에게는 일정 정도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중도만 끌어오면 되는 것이냐, 입당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약간의 이탈,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내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 관련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명쾌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 추이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범진보권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27.4%, 또 이낙연 전 대표 23.1%, 두 후보 모두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 좀 빠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 논란이 네거티브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마 적통 논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탄핵 논란이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지역주의 논란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당 지지자들은 여권에서도 약간 네거티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도 좀 빠졌는데 이게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빠진 거는 아마 탄핵 논란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큰 변화는 없는데 뭐 지금 어쨌든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3위 주자와 2위 주자 간의 차이는 많이 벌어졌고 그러면 아마 나머지 지금 박용진 후보나 추미애 후보나 정세균 후보들이 이거를 어떻게 좀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선거의 과정에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수 진영에 이제 보면은 사실은 지난주와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물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약간 2%보다 1.2%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리고 최재형 후보나 이제 여러분들은 약간 상승은 했지만 1%를 못 미치는 정도의 상승률이라서요. 특히나 홍준표 후보는 이제 계속 2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강한 당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거 입당 안 한 상태에서 사실은 보수층에 간복이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 대구나 가서 이제 설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수 중도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빠지면서 다른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주자들에게 지지율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추이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에 시작되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후보들에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때와 뭐 대선은 다르다고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당원들이 그 국민의힘의 후보를 만들어서 국민의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욕망이 강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추이는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보수 여권 얘기 좀 진보 진영이죠. 진보 진영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때 아닌 지역주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백제 발언이라고 이름을 붙여 있는데 이 관련해서 양측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백제가 전국을 이런 식의 접근 글쎄요 저는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비판했겠죠.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예.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요컨대 네. 많은 정치인들이 그 신문을 보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비판한 정치인들이 모두 바보이거나 그렇게 보도한 신문이 바보이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말씀 중에 백제 얘기가 나오니까 백제라는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이제 호남의 뭐 역차별이라든가 이런 지역주의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맥락을 봐야 되는 거고 객관적 사실을 바라볼 때 얘기가 되는 건데 텍스트 하나 가지고만 보다 보면은 몇 가지 단어에서 이제 주관적 생각을 개입하게 돼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조기 자체가 단순하게 정책 공세이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당이 닿아야 할 가치에 대한 훼손이다. 이른바 이 백제 발언, 백제 논란은 예상도 못했던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 퇴행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역주의 논란에 불을 붙인 이 상황들 이게 한국 정치의 현주소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제 원문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 인터뷰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뷰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당신이 필승 카드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처음에 작년에 우리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나갈 때에 찾아왔을 때 그동안 호남 쪽에서 어찌 보면 당선된 분이 많지 않았다. 이번에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대표 후보자였죠. 후보님이 나가서 당대표 되고 대권에 나가시면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근데 상황이 좀 바뀌어서 지지율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서 내가 좀 더 확장력이 있는 후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후보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기사에서는 어떻게 잡았냐면 중앙일보에서는 약점이 많은 후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당신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호남 후보에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의 장점은 확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력으로 아니면은 검증됐다,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어찌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원문과 이 보도하는 과정에 약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낙연 후보 측 대변인이 호남 불가하다는 거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커진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본다 그러면 이 탄핵 논란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 호남 논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그동안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탄핵도 굉장히 아픈 기억이고 또 호남도 민주당이 사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호남 없이도 안 되지만 호남만으로도 안 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오늘 아마 이제 선대위원장도 불러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논란이 제가 보기에는 당 경선이라든 이런 데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래서 조기에 저는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도 더는 백제 발언 관련해서는 대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앞으로 이어질 토론회와 이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 정도로 이제 좀 매듭이 지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근데 이낙연 후보가 안 나와도 정세균 후보가 얘기한다든지 이제 내일 모레 토론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어찌 보면 지금 현안으로서는 제일 뜨거운 문제예요. 우리가 토론회를 아시겠지만 정책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안 내용 하잖아요. 현안 내용 나오면 아마 누군가는 이거를 물을 것이다. 그리고 묻게 됐을 때 과연 제 생각에는 근데 이 논란이 예를 들어서 호남에 당연히 당원들이 많고 지지자들이 많지만 또 호남 분들이 또 전략적인 선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썩 우리 당 경선에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당이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도 언제적 얘기냐, 자꾸 그 얘기하고 있냐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탄핵도 오히려 보면은 십몇 년 얘기인데 그 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후보들이 질문은 굉장히 하고 싶겠지만 이 질문을 했을 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또 본인한테 마이너스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아마 돌려서 얘기한다든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토론회에서 안 나올 수 없는 질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원문을 읽어봤어요. 워낙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린 거 이제 좀 읽어봤는데요. 이게 참 정치 세계에서 비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맥락상으로 보면은 제가 사실 민주당 후보라서 전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없는데요. 이게 응원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거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잘해서 꼭 한번 첫 번째 이제 통합하는 분이 되어라 이제 이런 덕담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중간에 이게 왜곡이 되면서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것뿐만 아니라면 지난주에 적자, 서자, 만며느리 사실은 한 100년에서 200년을 퇴행하는 듯한 이 단어들이 계속 나왔어요. 후보들 간에. 그래서 탄핵할 때 누가 탄핵을 찬성을 했냐 반대했냐 앞에 스크럼을 짜고 나가냐.
뭐 국민의힘도 이제 앞으로 경선이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의 지금 경선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상당 부분 많이 퇴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뭐 양강 구도가 돼서 워낙 격렬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지만 매우 안타깝고요. 최소한 이제 국민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는 그래서 대선이 축제가 되는 분위기에 민주당이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찬물을 끼얹는 경선은 행위는 좀 이제 그만 자제했으면 하는 예. 그런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의 호남 구애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차례로 좀 광주를 찾으면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결국은 호남이 결정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당원이 80만인데 30만 이상이 호남이고요. 아마 선거인단도 200만 이상 모일 걸로 보지만 아마 한 반은 안 돼도 한 40% 이상은 아마 호남에서 모일 걸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호남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그동안 계속 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가 되어 왔고요. 근데 호남이 또 전략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호남 인구가 대구, 경북 인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 합친 거에 반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길 후보가 누구냐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결국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지금 앞치락치락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전국 선거 규모로 나타나고 있어서 뭐 두 분 다 지금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특히 눈여겨보실 분들이 이제 부인들이 어찌 보면 이제 이낙연 후보 부인도 일찍 호남에 가서 조용히 활동하시고 이재명 지사 후보도 여기 다니시는데 예전에 아마 문재인 후보 문정수 여사의 행보처럼 이제 예. 조용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포인트고요. 아마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언론사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 언론사들과의 관계, 특히 뭐 이낙연 후보는 또 언론 출신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소통이라든지 간담회를 하면서 또 지역, 호남 지역과 관련된 정책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근데 지금 처음 예전 같으면은 이제 호남에서 먼저 경선이라든지 제주가에서 먼저 경선 발표를 했는데 이번은 아니에요. 이번은 충청도,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따라다니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만약에 슈퍼이크에서 승자하는 자가 호남 분들이 보기에도 아 이분이 가면 이길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초반 그러나 기세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 초반 기세가 중요해서 호남의 그 승자도 결국은 처음에 그 경선 대구 경북이라든지 아니면 강원 뭐 이쪽에서 충청도에서 했을 때 지지받는 사람이 호남 분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호남이 먼저 했을 때는 호남의 결정을 다른 지역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은 두 번째로 호남에서 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첫 번째 투표 결과를 좀 지켜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선거를 가까이서 혹은 조금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보셔왔는데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 굉장히 치열하다. 그 치열함이 어느 정도 또 뭐 선을 넘는 경우도 있다.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굉장히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뭐 2007년 뭐 BBK 뭐 박근혜 이명박이랑 많이 비교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때는 뭐 거의 막 고소고발까지 갔거든요. 근데 예.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법적인 조치는 안 하고 있어요. 자제하는 분위기고 사실 언론에도 뭐 법적 조치 한다 나왔지만 실제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정도부터 당 선관위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럼 약간 자제해라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선을 넘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넘지는 않았고 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그 선을 어떻게 질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경선이라는 과정은 뜨거울 수밖에 없고 굉장히 뜨겁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지킬 선은 지키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당 선관위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현주 의원께서 이번 주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말씀 앞서서 하셨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 치맥 회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양측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회동에서 저는 대동소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의지,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방법론, 그리고 세부 경로에 대해서 큰 줄기가 같고 약간의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저희 최고위 회의장 뒤에 있는 백드롭에 배터리 한 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공개된 모습을 보면 일단 굉장히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또 공개 발언을 보면 일단 갈등은 좀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불확실성의 절반 이상을 제거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이제 입당 관련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회동하고 이제 두 분이 얼큰하게 취한 모습으로 붉은 얼굴로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제 질의응답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윤 전 총장이 조만간 입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사실은 이제 기대 섞인 기사들이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윤 전 총장이 다시 행사장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보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지도부를 가지고 좀 이게 굉장히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치고는 굉장히 밀당에 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타게 하는 거고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 전 총장의 매력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그 모습이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을 갖다가 당당하게 가는 그 모습이었는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특히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면서부터는 그 모습이 안 보였어요. 실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사실은 치맥회동에서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윤 총장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회동 끝나고 바로 나 입당합니다. 아니면 언제 입당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일단 실망을 했고요. 오늘 또다시 말이 원점으로 돌아간 거에 또 한 번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길어짐은 윤 전 총장이 이제 어제는 분명히 그랬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윤 전 총장의 지지층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보수층의 지지층들이 많이 지쳐할 것이다. 이 무더위인데 더더 윤 총장 때문에 지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8월 10일 전후에 결정할 것이다. 날짜까지 박아서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제 분위기로는 이제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여름 휴가를 8월 9일 전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즈음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8월 말에 예. 경선 후보 등록이 있고 9월부터 경선이 시작되니까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경선 열차가 꽉 차는 겁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정시 출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이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이제 입당 관련된 윤 캠프에서 돕는 분들, 전현직 의원들이나 다 현직 당협위원장들 관련된 윤 후보죠. 윤 후보의 이제 입장 발표를 보면 나는 관계 없었다. 본인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약간 책임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본다면 과연 8월 10일 입당이 정말 가시화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또한 같이 나온 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현근택 대변인은 저 치맥회동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도 좋게 봤어요.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서 그날 하필이면 2시에 뭐 당협위원장 전직 의원들이 뭐 캠프에 합류했다 그랬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죠. 윤석열 총장이 그에도 좀 양해를 구하는구나.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뭐 당밖에 후보 지원하면 안 된다, 징계할 수도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저는 이제 봉합이 되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얻고 싶은 건 입당이었을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얻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좀 양해해 달라 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입당 얘기도 뭐 8월 10일 나오지만 뭐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 안 됐다 그렇고 지금 사실은 거기 4명이라든지 전직 의원 참가 당협위원장들도 사실은 양해가 될지 알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만남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좋게 해석해서 대동 소위, 그러니까 대동 결국 정권 교체는 같이 가지만 입당 시기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만나고 나면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 윤석열 지금 전 총장과 만나고 나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예. 입당한다 안 한다 10원 발언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얘기가 아니다. 결국은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닌가. 근데 당대표와 만나서 만약에 이렇게 메시지가 달라지면 앞으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그냥 국회의원들이었는데 사실은 당 대표와 어쨌든 뭐 야권에 지금 1위 하는 후보인데 두 사람 말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둘이 지금 2번째 만난 거예요. 예. 근데 2번째 만나서도 서로 약간 어긋난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입당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석을 달리해도. 이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복수의 지역위원장을 포함해서
아직 입당을 주저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주요 요직을 들어갔습니다. 네. 이를 놓고서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징계까지 얘기하면서 이른바 좀 화가 많이 난 모습인데 네. 반면에 또 몇몇 중진 의원들은 이걸 지도부 이거 너무 나갔다 이러면 또 경계하는 모습들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걸 두고서 비윤과 친윤으로 국민의힘이 갈라졌다 네. 이런 얘기들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원 당규상 그리고 당원의 도의상 사실은 당협위원장 현직 의원들은 사실은 캠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은 계시는 건 다 아시지만요. 참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도부가 이미 지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캠프에 참여하는 거 괜찮다. 다만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만 배제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느 후보 캠프에 가는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만큼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윤석열 후보 측에 입당을 해서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 총장 캠프에서 이제 그걸 지금 귀를 닫고 있는 건데요. 해당 행위 맞죠. 그리고 사실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제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갖다가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자꾸 이제 밖에서 윤 후보라고 말씀드려야겠죠. 밖에서 내가 중도를 외연 확장을 해서 압도적으로 보수층의 승리를 이끌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보수의 본진이 제일 야당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지금 중도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섭외를 해서 캠프에 지금 직용을 갖추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검찰총장직까지 던지고 대선에 나온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줄 거고요. 물론 당장은 별로 국민들께서 판단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윤 총장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이건 정치적인 행위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또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나를 돕겠다고 왔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캠프의 좌장, 사실 총 책임자죠. 그 모든 일은 다 책임은 결국엔 후보 본인이 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실망감을 갖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윤 캠프가 좀 진영을 다시 갖추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입당을 해서 공정한 경선을 할 것인지 안 한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징계 쉽지 않을 거예요. 징계하는 순간 이제 입당이라든지 같이 연대한 단일화는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징계한다 그러면 오늘도 보니까 41명 의원들이 입당 촉구했던데 지금 정진석 의원이나 권선동 이런 분들은 자칭 타칭 친윤계를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이 입당을 더 촉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매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전의 양면이 있어서 이분들을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징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쪼개질 수도 있거든요, 당이. 왜냐하면 우린 그럼 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압박은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예를 들어 당협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교체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명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당이 분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지금의 지도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당에 소속된 특히 당협위원장들이 나가서 다른 후보를 돕는 건 지도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침묵하는 것은 지도부 스스로의 자기 정당성과 자신들의 권력의 권한을 갖다가 다 내려놓는 거라서 지도부 무력화하는 거에서 지도부가 침묵한다. 그건 지도부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은 윤 전 총장이 빠른 입당 결정을 하면 또 큰 문제로까지 번질 수는 그래서 없는 그런 8월 이야기이기도 하죠. 초까지 네.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8월 초까지 입당을 결정하면 지금의 이제 캠프 구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입당 시기가 확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지난주였죠. 1년 2개월 만에 법사위원장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를 했습니다. 8월에 이제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에 7곳의 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기게 됐는데
이제 내년 6월부터는 야당이 또 법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되게 시끄럽습니다, 당내에서. 왜냐하면 이게 아마 지금 경선 후보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현안 중에서 제일 큰 걸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당내 지지자들한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말로는 뭐 체계 자구심사권을 없앤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없앤다고 해서 만약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상원 역할이 없어지겠느냐, 그렇게 별로 생각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에서도 아니, 상원 역할하는 건 없애자. 각 상임위에서 그냥 자구심사하고 법사위원장, 법사위, 뭐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무부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만 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애매하게 이제 자구심사권 없앤다 이렇게만 한 거거든요. 예. 자구심사권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 다 모든 부처들 다 불러서 하던 게 없어지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야당이 상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이 합의를 해준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각 후보 간에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고 있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합의 존중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또 당원들과 또 어찌 보면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번 토론회에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론의 쟁점들이 참 많군요. 네.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법사위원장 달라 가져가야 된다. 네. 이 정도의 상황이면 좀 만족스러운 그래도 협상을 통한 이른바 전리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당연히 가져왔어야 되는 걸 지난 이제 2년 남짓 한 1년 좀 넘는 기간이죠. 예. 동안 가져오지 못했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원장까지 넘겨주는 그런 수모를 당했던 건데요. 예. 이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가게 된 건 제1야당으로 가게 된 건 다 아시지만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 때 17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민주당이 만든 룰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겨서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제 이 관행을 우겼던 건데요. 지금이라도 이제 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거. 다만 자구심사로 등로 이 법사위의 역할이 축소됐기 때문에요. 예. 민주당으로서도 사실 손해보는 딜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